진짜 쌉니다. 빌런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브랜드는 글라이신. 2025년 말 기준 말도 안 되는 가성비를 지닌 파일럿 워치 에어 파일럿 4일입니다. 시계의 성질은 툴인가요? 아니면 사치품인가요? 원래는 툴이었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시계 브랜드들은 자신들을 명품으로 바라보길 희망하는 것 같습니다. 명품 산업이라는 게 부자를 타겟으로 한 사업이 아니라 부자가 되고 싶은 대중들의 욕망을 이용하는 데 적을 두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대중들을 향한 오랜 가스라이팅이 조금씩 깨지고 있다는 걸 체감합니다. 대중들이 이제 쉽게 속아 넘어가지 않아요. 굉장히 똑똑해졌습니다. 시계도 마찬가지고요. 인하우스 무브먼트가 별거 없다는 거, 실제 시계 제작은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거, 장인의 손길이 아닌 공장의 손길이라는 거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무지성으로 가격만 올려버리면 제가 시계 산업의 마지막 세대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징검다리가 필요해요. 글라이신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에어맨입니다. 에어맨은 탄생 비화와 더불어 메커니즘이 굉장히 독특한 시계라서 비슷한 것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대체제가 존재하고 상위 하위 포지션을 활용해서 애호가들의 지갑을 털어먹는 현 시계신의 상황에서 대체가 불가능한 아이코닉 워치를 가지고 있다는 건 굉장한 메리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이코닉 하나만으로는 생존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최근 글라이신은 브랜드의 폭을 늘리는 데 집중하고 있어요. 시계에 몇백만 원 정도의 돈을 투자할 용의가 있는 애호가들과 그러기에는 아직 부담스러운 뉴비들 사이에 연결고리가 되어줄 만한 에어맨의 현대화 에어파일럿 4일입니다. 시계의 컨셉과 디자인 베이스는 완벽한 파일럿 워치입니다. 말 그대로 파일럿 워치예요. 보편적인 파일럿 워치가 가진 케이스 프로파일, 슬림한 브러쉬드 미드 케이스에 끝이 살짝 내려간 러그의 쉐입, 케이스백과 베젤 간의 밸런스, 베젤 디자인, 다이얼의 사이즈, 핸즈, 브레이슬릿, 모든 것이 베이직한 파일럿 워치의 규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말 것 그대로의 베이직한 파일럿 워치가 무슨 매력이 있을까요? 가격 포지셔닝이 사기적입니다. 스위스 메이드 파일럿 헤리티지 100만원 전후 쿼츠까지 병행, 이 조건을 가진 브랜드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티스와 미도는 파일럿 쪽으로는 약한 편이고 세이코 플라이마스터나 시티즌 나이트호크 이런 일본 계통의 파일럿들은 스위스나 영국, 독일 같은 헤리티지 기반의 파일럿보다는 기능 중심으로 파일럿을 접근하기 때문에 세이코나 시티즌이 만들어내는 무한에 가까운 바리에이션 중에서 파일럿 워치의 디테일과 겹치는 것들을 별도로 추적해내야 합니다. 결국 파일럿으로 정립된 모델은 해밀턴 정도만이 경쟁자로 남게 되는데 해밀턴의 파일럿은 전통적이면서 심플한 유럽계의 파일럿이라기보다는 약간의 미국색이 결합한 북적북적한 파일럿이에요. 오토매틱부터 보겠습니다. 시계 사이즈는 41mm입니다. 이전 리뷰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시계 브랜드들에게 이런 클래식 파일럿 워치는 41mm가 표준 사이즈로 인식되는 것 같습니다. 11mm의 두께로 얇고 52.5mm로 러그 투 러그는 꽤 길게 나온 편입니다. 러그의 쉐입이 스트레이트로 쭉 뻗었다면 굉장히 곤란할 뻔했는데 다행히도 러그의 끝을 손목 형태에 맞게 둥글게 처리해줬습니다. 20mm 러그 너비는 표준을 따르고 있고 163g으로 무게는 꽤 나가는 편입니다. 칼리버 GL224 범용 무브먼트를 베이스로 38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가지고 있어요. 오토매틱은 시스루로 무브먼트를 열어놨고요. 10바 100m 방수 17cm의 손목 둘레 위에서 핏감을 보여드릴게요. 제 시각에서 타인의 시각에서 조금 더 멀리 오토매틱과 쿼츠 간의 실제 사이즈감은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다이얼 구성 요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토매틱이 1mm 정도는 더 작게 느껴져요. 오토매틱, 쿼츠, 오토매틱, 쿼츠, 쿼츠의 사이즈와 두께 및 러그 투 러그는 동일하고요. 무브먼트와 무브먼트로 인한 무게 차이 정도만 존재합니다. 칼리버 515 스위스 쿼츠 151g. 오토매틱의 다이얼 질감은 써네입니다. 여기다 양각 아라빅 인덱스, 독일군 베이스의 두툼한 시침과 분침은 오메가 스피드마스터의 핸즈 질감과 비슷하고 아무것도 없는 심플한 초침, 6시 데이트,
쿼츠에는 없는 챕터링과 분인덱스 그리고 초인덱스의 조합. 블랙 PVD 오토매틱은 썰네일을 제외하고서는 모든 게 동일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계 소재는 온전한 스틸을 가장 선호해요. 티타늄, 세라믹, 플라스틱, 카본, 브론즈, 골드, 실버, 플래티넘, 지금은 거의 볼 수 없는 텅스텐, 이런 여러가지 소재가 있음에도 순수한 스틸을 가장 좋아하는데 시계질을 시작한 지 20년이 조금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이 소재에 대한 거부감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구입했던 시티즌도 티타늄, 구입 직전까지 갔었던 라벤처도 티타늄, 괜찮은 사이즈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는 캡틴 쿡은 세라믹, 블랙 PVD도 시계의 정체성과 맞는다면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썬네이보다 매트를 더 좋아하기도 하고요. 에어 파일럿의 가장 큰 메리트는 쿼츠의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하게도 오토매틱과 차이를 두기 위한 너프가 들어갔거든요. 프린팅 인덱스, 매트 다이얼, 다이얼과 다른 데이트의 색, 사라진 챕터링. 그런데 이건 개인의 취향이겠지만 저는 양각보다 프린팅을 더 좋아하고 썬네이보다 매트 다이얼을 더 좋아합니다. 챕터링이 없어진 것과 데이트의 색깔은 조금 아쉽지만 오토매틱에 비해 훨씬 더 저렴한 가격, 매트 다이얼과 인덱스의 색감도 밀리터리 워치스럽게 나쁘지 않고 스위스 메이드, 쿼츠, 클래식 파일럿 워치의 조합이 현 시점으로는 아마 없을 겁니다. 쿼츠가 정말 메리트가 큰 게 오토매틱과 쿼츠 사이에는 빌드 퀄리티의 차이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 시계의 빌드 퀄리티를 오토매틱 가격대 기준으로 바라본다면 솔직히 드라마틱한 장점으로 바라보기는 어렵습니다. 3연줄의 브러시드 브레이슬릿, 러프 함버클, 얇은 미드 케이스, 러그. 이상하게도 유독 베젤의 빌드 퀄리티가 매우 좋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쿼츠의 가격대라고 생각한다면 이 모든 것들이 꽤 큰 장점으로 변하게 됩니다. 사치품인 시계에 가성비라는 단어를 붙이는 게 어색한데 이건 붙여도 용서가 가능할 정도의 가격 대비 좋은 빌드 퀄리티라고 생각합니다. 글라이신의 정책은 특이하게도 흐름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거의 99%의 유럽의 시계 브랜드들은 쿼츠를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시치미를 떼거든요. 럭셔리화, 고급화를 진행하면서 리테일을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특히 코로나와 트럼프발 관세 정책 이후 시계 가격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거기다 원화의 가치도 추락하고 있고요. 시마가 1,000만원, 서브마리너가 근 2천만원, 저 같은 덕후들도 시계를 구입하기 부담스러운 시점에서 가격 포지션을 낮춘 선택지의 등장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닐까요? 리뷰는 여기까지. 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